자, 그러면 여진족 관련된 내용을 강독하기 전에 그 여진족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한 다음에 강독에 들어가기도 하죠. 자, 건왕과의 전쟁 후에 이제 고려는 북진 정책을 주로 동북 방면을 전개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의 여진족들을 동변이라고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건 나름대로 고려 중심의 어떤 하이관이 반영돼서 이 고려를 중앙으로 볼 때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변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진족들은 이제 토착 여진족이라고 하는 그 여진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미주를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기 여진족들은 이제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었고, 특히 태조 때부터 이제 동북지방 여진족에 대한 본격적인 기미 정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여진족들은 여진들에게 토사물인 말과 활, 그 다음에 이제 등을 하사를 바쳤고, 고려는 그들에게 장군이나 대장군의 직을 주면서 식량과 철제 농기구를 사유했다는 거. 자, 대여진 정책은 문종 때 성과가 나타나 여지인들이 그 고려의 행정구역 편입해달라고 요청했고, 고려에 기부해오는 여진족에 대해서 기미주라는 자치주를 만들도록 하였다. 자, 기미주란 고려에 기순한 여진 초락을 구분하여 각각 각기 추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여진 추장을 이제 도령으로 임명해서 막타 다스리게 하여 기순 여진들 자치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정 이후에 이제 여러 기미주 춘자들은 도령체제 편제해서 국경 수비의 방어선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11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지죠. 북만주 지역 와연부가 여진족을 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면 지역까지, 그러니까 토착 여진족이 통치하는 기미주 지역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들 세력들을 하나하나 이제 통합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와 여진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여진은 이제 북만주 지역의 와인부 계통의 여진족들이에요. 그래서 숙종 때 고려군과 여진군이 한판 붙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패배를 해요. 그 패배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려는 보병이었고 그 당시 여진은 기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간이나 윤관 등이 크게 패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패전 후 정평과 장성박의 여진 총략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돈번이라고 불렸던 토착 여진족들, 이런 기미주들이 거의 이제 와인부치하고 통합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또 그냥 만회하기 위해서 숙종이 별무반을 이제 편성하는데, 이 별무반은 뒤에 좀 얘기했지만 숙종의 신법 정치의 어떤 일환으로,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종은 외부의 적이 이제 그 당시 여진족을 뭐냐면 친다는 구실로 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그다음 군사를 끌어모아서 자기의 시야에 두게 하죠. 자, 이거는 숙종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이제 그 태조 때 이성계 때도 뭐 이하도 해군이 이성계가 이제 조선 공부를 한 후에도 그에 이제 뭐 요동정벌이라는 명목으로 정도전이 이 당시 군대에 끌어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예. 자, 하여튼 별무반을 편성했는데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이제 기병을 중심으로 한 특수부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이제 문무상관부터 해서 이서, 상인, 노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징벌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특수부대라고 좀 하긴 그렇죠. 너무 많아. 예. 근데 이때 특수부대는 특공대, 초군의 의미보다는 그 예전에 2군 유기 체제에서 벗어나서 만들어 놓은 그 부대다, 새로운 특수부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군 6기는 이제 이때는 거의 이제 뭐냐면 약해졌거든요.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졌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대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2군 6기 외에. 그래서 별무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별무반 구성들 보면요. 일단은 주적은 이제 뭐냐면 신기군이야. 이 기병대가 주적이죠. 그리고 이제 신보군이나 보병대도 있고, 항마군이나 해서 승도, 승병으로 구성된 부대들이 있었는데, 불교는 고려 시대는 이 불교 사찰심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각 사찰마다 이 승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승병들을 조직해갖고 만든 것이 항마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종 때 2년에 윤관을 원수로 해서, 그러니까 신종 때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이제 신종이 죽고 나서, 신종이 아니라 숙종 때 만들어졌지만 숙종이 죽고 나서 예종 때 이 군대를 이제 이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종 2년에
윤관을 원수, 오영총을 부원수로 해서 17만 대군을 이끌고 동여진을 공격했죠. 예, 부연수가 아니라 부원수죠. 연전연승에서 영역이 대공령부터 해서 북쪽은 궁항인령, 서쪽은 목나공릉인데 요 지명들 자체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동북 구성이 요 안에 설치됐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치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동북 구성에 이제 설치 위치에 보면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사 통론이나 이제 예전 교과서에 보면 황은평양설을 이제 주장했어요. 이병도나 일본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믿지 않고 길줄설이 해갖고 이제 함경북도 일대를 장악했던 지역. 그러니까 이제 후에 공민왕이 그 장악했던 지역을 그 당시 장악했다. 이 길줄설이고요. 공연지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압록강 이북까지 장악했다. 압록강 넘어서 장악했다. 이런 세 가지 설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그렇지만 이제 동북구성을 세워가지고 이제 만들었지만 이 동북구성 자체에 이제 인구도 적고 이 구성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뭐 방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진족들이 계속 공격해오고 하고 또 여진족도 사신들 보내놓고 예골복구 하고 결국에는 돌려주게 되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동북구성의 포기 배경을 보면요. 농경지에 빼앗긴 그 토착 여진들이 끈질기게 저항을 해요. 중앙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고 고려의 군사와 백성들의 희생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서북쪽 거란에 대한 관계가 이제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동북 구성을 반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는 이제 모든 기미주를 잃게 되고 위신이 하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근가의 사대관계 체계를 볼게요. 자, 이렇게 여진족들이 이제 점점 커지고 마인부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 아골타 때 이제 뭐냐면 금이라고 기칭하면서 이제 만주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죠. 그래서 이제 형제 관계를 먼저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부희 집권자 김부희가 그 당시 이제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 당시 몽골 귀족들은 국가 보존의 명분으로 금의 요구를 수락하자는 위견이 대두됐지만 어, 거부당하죠. 형제 관계는 거부당하는 거야. 그 후에 이제 금이 더 강성한 후에 그 뭐냐면 어, 북송을 멸망을 시키죠. 예, 북송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란까지도 멸망시키죠. 여진 멸망이 아니라 예, 금이 여진인데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예. 건한을 멸망시키고 북송까지도 멸망시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고려는 상황을 보다가 아까 같이 말했던 의주, 그러니까 보주 지역 있죠? 내원성 있는 그 지역을 뭐냐면 꿀꺽 먹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군신 관계를 더 요구하게 돼. 자, 이때 이제 지배층 내에서 찬반 양론이 경론이 일어났는데 윤관과 윤원이 같은 사람들은 이 반대를 했죠. 예. 그런데 이에 대해 이자겸은 척추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용을 했어. 수용을 하자는 의견이었죠. 이 사람은 반대하는 의견이었고 수용하자는 의견인데 이자겸이 그때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겸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군신관계가 수립되죠. 그래서 형제관계는 거부했는데 군신관계는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때 내세웠던 게 뭐냐면 이소사대는 성왕 지도다. 형세를 보아서 뭐냐면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거는 예전부터 그 선조들이 했던 정책들이다. 성왕 때부터 했던 거다. 그래서 이소사대는 성왕의 도라는 건데 요 말은 요 때만 써먹은 게 아니에요. 금나라의 사대관계뿐만 아니라 나중에 몽골의 사대관계도 있대하고 그래서 대륙의 형세에 따라서 주인은 계속 바뀌고 그에 따라서 작은 나라의 우리나라가 그 힘 있는 나라에 붙어가지고 사대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여기는 사대주의보다는 나름대로 사대 정책이다라는 거죠. 줄을 잘 쓰는 것도 일종의 뛰어난 외교 정책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금의 세력이 강대진 데다가 건실 이자겸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앞에서 거란을 공격했다가 죽은 그런 사대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란을 공격했다가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강조가 죽었잖아. 그걸 이제 본 거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평화가 유지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사대를 관계를 맺었다.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사대 관계 바탕이 됐던 게 형생업적 사대관이죠. 당시 현실적 외교관계 기반 사대관이고, 근데 이거는 그 조선후기 때 사대주의에 입각한
명분론적 사대론과 비교해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명분론적 사대론은 뭐냐 하면, 자, 명나라는 그 삼국이고, 거기에다가 임진왜란 때 이제 뭐냐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죠. 부모의 나라야. 그리고 조선은 신하의 나라고 또 자식의 나라야. 그래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잖아. 이거는 천륜이죠. 바꿀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아무리 그 뭐냐면 청나라 같은 강국이 들어서 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천륜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명분론적 사대론이야. 야, 이거는 철저히 사대주의에 입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줄을 선 거니까 사대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미주의하고 친미 정책은 또 다르잖아요. 예. 친미주의는 무조건 미국을 이제 찬양하고 받드는 거고, 친미 정책은 우리의 기회에 따라서 이제 미국하고 줄 서는 게, 관계를 맺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친미 정책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약간 다르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볼게요. 자, 그 결과 이제 고려 초 강력한 문화의식을 기반으로 한 북진 정책이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됐다는 거. 일부 지배층의 반발은 뒷날 모총이나 정지선 같은 군국 정벌론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고요. 그다음 고려와 이제 금 사이에 조공채권 관계를 맺게 되면서 여진을 금수받던 관념도 점차 사라졌다. 왜냐하면 여진족들은 예전에 고려 입장 때 상당히 자기 밑에 있었던 나라고, 진짜 그 밑에 발톱의 무좀조차도 발트 발 그 발에 있는 이제 무좀의 그 발에 낀 무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민족을 봤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공채권 관계를 맺으면서 이 여진족 금수받던 관념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진족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쭉 해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고려가 많은 인력과 경비를 쓰면서 대규모 천리 장소를 축적한 것은 건환뿐만 아니라 여진에 대한 대비책도 그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11세기 후반부터 북만주에 있는 여진족들이 점차 강성해서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고려에 압력을 가했고, 그리고 고려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토착 여진족들에도 압력을 주면서 그들을 조금씩 자기 세력권 안으로 편입시켜 나가고 있었죠. 자, 원래 여진족은 발해 일부를 이뤘던 말갈의 유족으로 문화 수준이 낮아 아직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고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공을 바치기도 했고 때론 변경을 친구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 고려는 공을 바친 여진족에 대해서 식량이나 철제 농구 같은 걸 주어 회유하고, 반면 친구하는 자에게는 무적으로 응징하는 정책을 취하했다. 또한 고려에 귀순한 여진족들에게 가옥과 토지를 주어 일반 민호에 편입시켰다. 그런데 여진족의 통일 세력이 나타나 오히려 고려에 압박해 가하니 그 관계가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와인부에 의해서 통일된 여진은 1104년 고려에 복속됐던 여진족을 토벌하고, 토착 여진족을 토벌하고 황흥의 아들로는 도망간 자를 쫓아 정주강까지 이제 이르렀다. 자, 고려는 인간과 윤간을 이들을 치게 하여 했으나 모두 패배했다. 이거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이 지문 내용이. 자, 여진의 기병은 고려의 보병을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에 고려는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숙종 때죠. 기병을 축적을 한 별무반을 이제 조직하여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같은 것들을 형성하여 여진족과 싸움을 대비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마침내 1107년에 예종 2년, 그러니까 만들기로는 이제 그 숙종 때 만들어졌는데, 숙종이 죽고 나서 예종 때 이제 윤관이 이제 여진 정벌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진 정벌을 단행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윤관은 17만 대군을 이끌고 정주간을 출발해서 항우평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부성을 쌓아서 군사를 주둔시키니, 이에 고려의 국경은 크게 북쪽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항원평안선이 여기 있죠. 그래서 윤관이 이제 썼던 구성 위치가 항원평하다 하는 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한 개 설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진족들이 여기 돌려달라고 할 때 여기 지키기 어려워서 돌려달라고 준 것도 있는데, 여기가 항원평화는 그렇게 이제 직계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냐면 어 짓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제 돌려준 거는 요 항평한 지역이 아니라 좀 넓은 지역에 그 동국 구성을 지었다고
쌓았다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요 지역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군사력만 동원해서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야. 근데 이 구성이 이제 위치가 넓은 지역, 길준하든지 아니면 저쪽 압록강 넘어가고 공영지까지 넘어 가지고 하는 거는 성이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방어하기 힘들겠죠. 보급로가 끊겨지고 그런 걸 감안한 건데 이거는 이제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요 지역 항원평화설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대보면 예전에 일제 간학자들 아니면 그 이병도 같은 그 밑에서 배웠던 이병도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설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요 설을 이제 뭐냐면 좀 믿진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비상교과서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비상교과서 74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인제 볼게요. 자, 만주에 설던 여진은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 10세기 초에는 고려 국경 부근에 흩어져 있었다. 자, 이들은 고려의 복속에 오기를 청하면서 국경 지역에 침입해 노다를 기대했다. 대체로 평화한 관계가 유지됐고 고려와 여진은 12세기 때 와이앤부이 주장했던 인갱을 중심으로 여진이 강성해지면서 충돌했다. 이 오화소비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때 이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진으로 글을 썼나?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에 인제 고려에서는 여진족을 정복하고 했으나 크게 패하고 윤관의 북벌군도 여진의 기병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고려에서는 기병 부대인 신기군, 보병 부대인 신보군, 승병 부대인 항마군을 구성해 별무를 창설했고 1007년 윤관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천리장성 넘어서 여진의 거점을 대대적으로 정복했고 이것을 동북 구성이라고 인제 해서 남쪽의 백성을 이주시켰다. 그러나 여진의 끊임없는 이제 침략으로 방비가 곤란했으며 서북쪽 경계 전환에 대한 경계에 필요한 상태에서 여진이 동북 구성의 반환을 예언하자 1년 7개월 만에 다시 되돌려 주었다. 그래서 동북 구성의 이제 위치에 관련돼서는 여기 공영진 위치를 두만강 북쪽에서 그 이남이 정평까지 한경남도 거쳐 있다는 설. 그러니까 공영진이 여기에 있다는 설이야. 여기.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지리지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걸 근거로 해 갖고 인제 여기까지 인제 있었던 설이고 아니면 인제 좀 더 약간 축소해 가지고 여기 길주 지역, 길주 내지 망우령 이남에 인제 정평까지 한경남도에 있다는 비정설인데 요 정도죠, 여기. 이렇게. 예. 그리고 제일 좁은 범위가 여기야. 항평화에 있었던 거. 예. 이게 그래서 이게 1 학설이고 이게 2 학설 그다음에 3 학설인데 앞에서 말했지만 여기는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이 약설이 좀 약간 주적인 것 같아. 요게 인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후에 공민왕이 그 당시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요 지역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이 요때 지리나 이런 것들 생활이나 이런 지리나 이제 자연환경들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동북 구성을 뭐냐면 그 싸우면서 데이터가 누적돼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올라갔다는 설이 있고 요 정도 돼야지 이렇게 인제 방어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수 있죠. 9개 성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척경 비도도 되게 유명하죠. 그 윤관이 인제 구성을 개척하고 나서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조선 후기 때 그린 건데 그래서 요게 고려경지국, 고려국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인제 이게 발견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이게 세워 놓고 어디로 유실됐는지 지금 찾지를 못해요, 요거를.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여진의 아구타가 인제 세력을 크게 확장하여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금을 건국하였고 요를 멸망시킴에 따라서 인제 고려에 대해서도 4대1을 치하도 강요했다. 그전에 인제 뭐냐면 또 한번 형제맹을 맺자고 했지만 거절했는데 4대1을 치하도 또 강요하니까 이에 인제 고려는 그 1126년 인종 4 년에 건신 이자금이 중신들의 반대에 물려쓰고 금에 대해서 상포 친신할 걸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전에 이제 점령했던 그 보주 지역 있죠. 보주 부근을 이게 아마 이때 인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예, 금으로부터. 예. 그래서 초기에는 강경한 기계로 권한을 침해 항쟁을 다했던 고려가 인제는 무신귀족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진족들에 굴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뿌셈에서 또 한번 읽어 볼게요. 예. 뿌셈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583 페이지 볼게요. 자, 이 초기의 여진 관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앞부분만 읽어 볼게요. 고려는 3 차례에 걸쳐서 건한과의 전쟁을 치른 후 북진 정책을 주로 동북 방향을 전개했는데 동북 방향의 여진족이 거주하고 있을 때 이를 동변이라고 지칭했다. 그래서 이때 지칭하고 있던 부족들은 생여진 계통이다. 자, 이 생여진은 한경도는 물론 두만강 유역이나 그 이북의 흑룡강, 송하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대다수 여진족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농업에 종사했던 부족이 살던 지역은 대체로 한경도 해안 지역과 두만강 유역 일대다. 요거 좀 잘못됐죠. 유목 생활이 아니라 수렵 생활이야. 그 계속 잘못된 게 많아. 그래서 여진족들은 수렵도 하고 농경도 하고 그리고 그 동변이라고 했던 민족들은 주로 인제 뭐냐면 한경북도 지역에 있었던 그 여진족들만 해요. 뭐 여기는 북만족까지 막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토착 여진족들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기미 정책 관련된 내용은 인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 각자 보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인제 요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자, 천리장성 밖의 원근 지역에 거주했던 여진 종족들이 자진하여 고려에게 신하라고 칭하고 고려 행정구역으로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빈번했다. 자, 이에 고려 정부는 지속적으로 성을 쌓음과 동시에 기부해 오는 여진족들의 기미주라는 자치주를 만들도록 했다. 자, 기미주란 고려에 기순한 여진 총략을 구분하여 각기 주라는 이름을 내리고 여진 총락을 도령으로 임명하여 맡아 다스리는 기순 여진인들의 자치주를 할 수 있다. 문종 이후에는 여러 기미주 주장을 도령 체제에 편제하면서 국경 수비에 위한 방어선을 삼았다. 이 도령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우리가 이제 주진군을 인제 할 때 주진군을 이끌었던 그 토착 군사들인 주진군을 이끌었던 그 수령들을 도령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진군을 이끌었던 그 토착인들을 이끌었던 그 지휘관들 도령이라고 했는데 이 말에서 아마 여기 나온 것 같아.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문종 때 적극적인 조치는 비록 여진인들의 자원에 의한 것이지만 동료진 내부의 내 부족 간의 갈등에 투쟁을 일으켰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제 와인부의 오화소위 인제 세력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네 분이 동료진은 인제 토착 여진족이라고 인제 하는 그 여진족들인데 여기에서 네 분이 나니까 이때 와인부가 이 네 분에 개입하면서 원래 이 와인부는 만주 지역에 있었던 여진족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경도 쪽으로 계속 내려오게 돼요. 이쪽으로 동료진 쪽으로. 자, 그러면서 인제 이들 세력들이 인제 점점 와인부에 애속화되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쭉 넘어가서 인제 뭘 보냐면 여기 뭐 싸움 내용은 이제 건너뛰고 거기 별무반 평선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패하고 나서 숙종은 윤관의 권위를 받아들여 정규군 위에 별무반을 편성하여 임전태세를 갖추게 했다. 그 조직은 기병과 보병으로 나누어 문무상관과 이서도부터 상인과 노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징벌 대상으로 했다. 이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는 기병인 신기군으로 말이 없는 자는 보병을 편제했다. 그 밖에 승려들로 구성된 항마군이 이제 있었고 어 별무반 편제에서 기병 양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주목된다. 숙종이 여진 정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예종이 왕이 오르자 국왕의 뜻에 따라서 여진 정벌군을 이제 뭐냐면 형성했다. 그래서 예종 2년 윤 10월 윤관을 이제 원수로 오영총을 부원수해서 17만 대군이 끌고 나가 동료전을 치게 했다. 자, 정주 강면을 관문을 넘어 전쟁을 개시한 10이었다. 고려군은 연전 연승하면서 135개 총량을 무너뜨리고 5천 명에 가까운 적군을 죽이고 포로만 해도 5천 명이 넘는 대승을 거뒀다. 정벌 땅은 이제 고려사에 보면 동쪽은 대공령에 이르고 북쪽은 궁항령에 이르며 서쪽은 목난공에 있는데 요게 명칭이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뭐냐면 9개 성을 인제 쌓았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남방의 민호를 9개 성을 옮겨서 했다. 이게 일종의 3인 정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길주성 내에 호국 인왕사와 그다음 진국 보제사라는 두 개의 성을 건립한 후에 이듬해 4월에 개경에 개성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9개 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제 두만강 쪽까지 올라갔다는 설, 그다음 길주 내지 마운영 이남의 설, 그다음에 항은평화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항은평화설을 기초해 갖고 이제 뭐 지도를 만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만 만들면 안 되겠죠? 거기 성에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갖고 3인 정책을 했어. 고려에서는 9개 성 지역에 무려 6만 9천 호의 3인을 실시했다. 자, 이는 동북지방의 팽창이 국내 농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거 약간 비슷한 게 이제 세종시대 때 그 당시 이제 그 사군 6친에 개천하고 나서 3인 정책을 실시했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두만강 이북에서 한경도 일대에 걸쳤다는 설, 한경남도 길주설이죠. 보는 견해, 더 남쪽에 항은평야 일대가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구성의 위치가 뭐냐? 이거 물어보기엔 좀 그렇겠죠. 시험 문제.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물어보기는 좀 그래요. 자, 구성 가운데 최북단에 있는 공연지의 위치를 조선 초기 때는 두만강 이북으로 봤으나 조선 후기 때 견해가 나눠져 뭐 한백견, 안정봉, 신경주, 정약용 등은 한반도 추적됐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청나라가 만주 원료고라는 책을 썼어요. 만주족의 기원에 대한 책인데, 요게 만주하고 뭐냐면 신라, 이 이런 것들 합 신라와 뭐 일단 고려나 다 똑같은 인제 민족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인제 이들 입장할 때 조선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는 이 여진족들을 완전 개같이 무시하고 있었는데 같은 조상이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하든 만주를 피해서 우리나라 그 영토를 한반도로 국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입장을 볼 때는 일단은 인제 뭐냐면 공영진이 한반도 이남에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이종의 홍콩문 이익 같은 사람은 두만강 이북으로 추정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공영지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었다. 700리는 거의 예안 그 지금 뭐야 연변 자치주 그 북쪽까지 나가는 거죠. 연변 자치주 거기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고려는 개척한 구성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농경지를 빼앗긴 토착 여진의 끈질긴 저항 때문이다. 예. 그래서 고려와 여진의 공방을 일제일퇴로 거듭했는데 전세는 점차 고려에게 불리해졌다. 오화 속의 반격전을 이제 전개하는 외교적인 방법, 구성 한부를 예결하기로 했다. 그때 이제 만약에 약속을 했어. 만약에 그 환불을 해주면 절대 고려를 침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약속은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다는 이제 오화속 뒤에 이제 뭐냐면 누구예요? 마엔부 그러니까 그 아골타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인제 금나라가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나라까지 인제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 건드리지 않았죠, 고려를. 이때 약속을 한 거야, 이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고려에서 막대한 물자가 소요되고 인명 피해가 속출하자 하친 쪽으로 국론이 기울었다. 마침내 예종 4년 7월 개척한 지 1년 만에 구성 함부를 결정하고 주둔했던 군사와 백성을 철수시켰다. 그래서 그 결과 인제 어떻게 됐냐. 고려는 모든 기미주의를 잃게 되고 국가의 위신이 실추되었고요. 첫 번째 인제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건국 이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고구려 고토 회복이란 북진 정책을 중단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와인부 여진은 강역의 갈란전 지역을 확보하게 됐고 전 여진족이 단합시켜 고려의 위협부터 벗어나게 됐다. 자, 예종 8년에 아골타 여진족을 이끌면서 그들의 세력은 더욱 팽창해 만주 지역을 대부분 점령하고 2년 후에 금을 건국하였다. 한편 여진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권한은 여진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권한에 고려 원병을 요청했으나 고려는 이를 거부하면서 양자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다. 권한에 태조했다 고려는 권한이 종래 보유했던 보주와 내원성, 여기가 이제 의주 일대요. 일대를 점령하게 됐는데 여진은 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고려에 대한 형제 매각을 맺을 걸 요구해 와 예종 12년 양국의 외교적 긴장 상태에 들어섰는데 자 이때 맺지 않았죠. 예. 그 위견이 있었어. 그때 인제 그 고려 내에서도 "지금 맺자." 근데 결국에는 형제 매경은 맺지 않고요. 이후 인조 3년 여진은 건한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송해 수도를 함락시켜 명실상부하게 중원의 패자로 군림을 따라 고려에 대해서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자 그리고 인제 고려 쪽에서는 여진의 요구에 대한 지배층사의 찬반 경론을 벌이다가 무력 저항을 포기한 채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마침내 4대 일을 채택하고 말았다. 고려가 이러한 정책을 취한 것은 현실적 금해세력이 강대해진 데다가 건신 이자금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평화 관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이로써 근가의 군사적 충돌을 모면했지만 고려 초의 강력한 문화의식의 기반화 그러니까 4대 관계의 그 결과예요. 자 기반한 북진 정책은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되고 첫 번째 이제 그 4대 관계의 영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부 지배층의 반발은 뒷날 노총, 정지상의 건국 정벌론에 제기한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조공 채권 관계가 맺어지면서 고려와 금 사이에 조공 채권 관계가 맺게 되면서 여진을 금수보았던 관념도 점차 사라졌다. 한번 얻어맞으니까 생각이 이제 현실적으로 바뀐 것 같아. 그래서 건한도 그렇고 고려 그 여진도 그렇고 예전에 다 금수받는데 한 번 얻어맞고 나서 싸우고 나서 인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조공식 본 관계를 맺으면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한편 그 고려 금사의 영토 분쟁이 의종 19년에 발생했다. 국경지대 압록강 안에 섬 지역에 고려인들이 먼저 진출해 경작하기 시작했고 그 이어서 금인들 진출하면서 영토 분쟁이 발생했다. 압록강 안에 그 섬들도 있어요. 위화도도 대표적인 그 압록강 안에 있는 섬들이죠. 그래서 이때 인제 그 고려의 지방과의 군대를 동원하여 금인들을 공격했다. 자 이 분쟁은 고려의 방수군을 철수시키면서 그러니까 방수군은 그 지역에 인제 뭐냐면 있었던 뭐랄까 타지의 군대를 방수군이라고 하죠. 예. 주진군도 있고 그 방수군, 주영군 중에 이제 올라와서 그 주진군과 함께 그 북쪽 지역을 돌아가면서 지키는 부대가 있어요. 그 방수군인데 자 방수군을 철수시키고 금포를 반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자 이후 금은 압록강 경계로 고려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뭐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인제 한번 봤고요. 송나라 관계를 이제 좀 볼게요. 예. 계속 이어서 자 송해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고려는 건국 이후 5 대의 여러 중국 왕조와 교빙하였는데 송이 인제 중국을 통일하자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자 그러나 고려와 송의 친선 관계는 북방 민족인 건한과 여진의 흥기로 방해를 받게 됐다. 그래서 중간 사이에 인제 뭐 조공 채권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뭐 이거는 정치적 관계고 그 문화적이나 경제적 관계 계속 지속이 되죠. 자 건한의 침입 후 강화를 맺게 되자 송과의 교빈이 끊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다만 비공식적인 상의가 내용만이 있을 따름이다. 자 이거는 인제 뭐냐면 조공채권 관계는 끊어졌지만 계속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인제 그 당시 누구야 의천도 그 당시 그 관계가 끊어질 때 갔어 그 송나라에. 그래 갖고 송나라에 갔는데 그 가능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송하고 교류는 계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문종 때 건한해석이 쇠약해지면서 다시 송해 국교가 재개되었다. 자 고려는 송해 선진 문물을 수입하려는 욕구가 많았고 그 송도 고려를 통해서 건한을 건재하려는 의도에서 그 뭐냐면 양국의 통교가 다시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친선 관계도 12세기 초엽에 여진족이 흥계하면서 금을 건국하면서 다시 변모하게 됐다. 송은 금과 손을 잡고 숙적인 요를 공격하여 멸망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얼마 안 가서 이번에는 오히려 금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 자 이때 이제 송의 국도인 변경이 뭐냐면 그 함락하고 이게 정강해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은 왕족이 강남을 피신하면서 남송을 세워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니 고려와 송 사이의 통교도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여기 약화됐다고 해도 남송하고 바닷길로 교류가 계속 교류했어요. 예. 자 송해 고려와의 친선 관계의 도모한 목적은 건한 여진족의 침입을 대해서 건한 그 고려의 군사를 빌려는 데 있었으나 고려는 중리 외교에 이제 태도를 취하면서 이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잠깐 소개했는데 연노제휴라고 하죠. 그래서 요 고려를 이용해 가지고 엿잖고요. 요를 제압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한성이라는 사람이 신법 정책을 할 때 추진했던 그 외교 정책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예. 고려 사신을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하사품도 주고 잘해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고려는 군사적 지원을 안 해 줬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구법당들이 이제 반대를 했던 거야. 어? "왜 이거 이 정책을 계속 하냐. 고려하고 당장 관계를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지만 관계 끊을 수 없었죠. 왜냐 고려가 자기를 도와주진 않아도 공격하진 않잖아. 근데 만약에 고려가 관계 끊어지면 어떡해. 고려가 요나 이런 나라를 갖다 붙이면 송나라가 더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일찍이 송이 거란에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의 원군을 청했으나 고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 송이 금의 침공을 받았을 때도 고려가 사신을 보내 군사를 일으킬 줄 것을 간청하고 강남을 옮긴 후에도 국도가 함락할 때 포로가 된 그 시종과 훈종을 구출 부탁했으나 역시 고려는 이를 거절했다. 예 중립기업을 그냥 밟아 버린 거죠. 예. 고려는 친송 정책을 취하면서도 당시에 인제 국제 정세를 봐서 군사적 개입을 회피하는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였던 것이다. 자 송해 고려에 대한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있었는데 반해서 고려는 대송 외교를 문화적, 경제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고려는 이제 송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선진 문물을 수입하는 데 힘썼던 것이다. 즉 고려의 사신과 학생, 승려를 소 고려는 사신과 학생, 승려를 송에 파견하여 그들의 발달된 유교, 불교, 예술 등의 을 받아들였으니 이에 따라 이 고려의 유학, 불교가 심화되고 송나라 판본이 전래도 고려의 인쇄술이 발달했으며 송자의 영향으로 고려자기가 나타나게 됐고 송의 아학인 대송학이 뭐냐면 고려에 수입되어 이때의 일이다. 그래서 인제 이 아학이 인제 나중에 대송학이 인제 그 조선에는 아학으로 불려지게 됐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고려는 공적인 사신과 사적인 상인의 왕래로 송가의 교육을 활발히 하였다. 자 고려는 송의 선지 문화를 흠모하고 또 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송에서 서적, 비단, 자기, 약재, 차, 향료를 수입했으며 반대로 금과 은, 동, 인삼, 나전칠기 그다음 함흥갑이 이제 수출됐고 이때 이제 대표적인 항구가 병랑도죠. 이 병랑도는 예성강 입구에 있는 이제 뭐냐면 항구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어디에 있냐면 푸세미의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인제 여기는 뭐 중요도 떨어지니까 병난도만 있다고만 알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게 송해 상인뿐만 아니라 멀리 대식국의 상인까지 취입하는 국제 항구로서 성향을 이뤘다. 이렇게 성황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좀 더 인제 볼 게 뭐냐면 내지 외양 체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고려는 발해와 마찬가지로 내지 외양 체제를 취했거든요. 내지 외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안으로는 항제국을 칭했지만 밖으로는 뭐냐면 제후국을 했죠. 중국 간의 관계에서. 예. 그래서 이제 항제국의 칭은 그 예를 보면 항제의 어떤 용어 같은 거, 항제국에 맞는 왕실 용어나 이런 것들을 썼고 그다음에 뭐 일부지만 연호를 잠깐 썼죠. 연호를. 연호를 자주 쓰진 않았지만 약간 썼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고려사 조로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제 다른 비문이나 그 당시 이제 1차 사료를 보면 비석 같은 1차 사료를 보면 고려 왕을 황제라고 지칭하거나 해동천자라고 지칭해요. 이런 걸 볼 때 '항제국을 지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칠묘제를 사용하죠. 예. 그래서 이제 7 명의 선조를 모시는데 이건 오묘제가 인제 제후의 그런 제사 양식인데 반해서 칠묘제는 이제 황제의 제사 양식이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 오묘제를 사용했는데 여긴 칠묘제를 했다. 제사를 7 명까지 지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건 이제 내지의 의향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푸세미에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649 페이지 볼게요.
자, 외제, 내재, 그러니까 내재, 외양, 뭐 거꾸로 읽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자, 고려시기의 국제 관계는 크게 동요됐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각축을 벌이고 있었지만 어느 한 나라도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려가 송호이나 요나토, 금호부터 국왕이 책봉받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야, 이렇게 있고,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동아시아 국제질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고려 시기 때 동아시아에서는 절대적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 각국은 중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이용해서 황제 칭호를 채택했고 그 결과 황제가 변존하는 시대가 맞이했다. 5대와 송이 황제를 칭했던 건 물론이고 한족이 아닌 건한과 여진, 서하, 안남, 일본 등에도 그 칭호를 채택했고 고려도 황제를 칭했다. 물론 일본은 청왕이지만 청왕은 거의 황제와 비슷하죠. 복수의 황제가 변존할 수 있었던 현실적 이유는 당의 멸망 이후에 동아시아를 통합할 절대 강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중국은 거란이 황제를 포방한 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 그래서 요나 금 모든 세력들이 상당히 강성했음을 분명했지만 중원을 완전히 지배할 능력이 없었다. 자, 고려는 새 국왕이 즉위할 때마다 송, 요, 금의 사신을 보내 형식상 책봉을 승인 요청했고 그다음 고려 국왕의 책봉해 줬다. 그것은 내정 간섭을 의미하지 않지만 당시 변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 국가가 상하 질서를 일정히 표현한 것이다. 천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서 천자국과 주변의 제후국에 구성하는 세계는 천하를 지칭했다. 자, 이 시기 때 동아시아 하나의 중심이 갖는 유일한 천하가 아니라 각기 다른 중심에 몇 개의 천하가 있다. 요거 약간 뭐가 비슷하죠? 다원적 천하관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다원적 천하관의 입각이고 있다. 이런 천하관의 입각에서 내지 외양 체제를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반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칭 제국이라고 하면서 했죠. 근데 그 황제라는 것은 감히 칭하지도 못했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 물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좀 사대 의식이 좀 강한 것도 있겠지만 국제 정세상 이게 그 당시에는 명나라가 있었고 청나라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조선이 내지 외양 체제를 취하기는 좀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고조의 국제 정세는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원적 천하관 이런 것들은 고구려의 계승 국가인 고려가 고구려의 어떤 천하관을 계승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고구려의 계승 그 천하관도 다원적 천하관이잖아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고려는 송과 요 등과의 관계에서 이들 나라를 천자국이라고 하는 제국이었고 방방이 되는 국제관계 질서를 대체 받아줬다. 그러면서도 고려가 주도하는 해동천자 천하 안에는 그러니까 해동천자가 다스리는 해동천하 아닌가. 나름대로 이제 중국적 천하 중국을 중심한 천하관도 있고 그 안에 작지만 해동천자가 다스리는 고려 왕이 통치하는 해동천하가 있죠. 예. 그 안에서 나오는데 중국의 항제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을 변이라고 했다. 동변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는 고려 중심의 어떤 천하계에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고려는 이처럼 피책봉국이었지만 칭제하면서도 그 독자적인 천하를 가지고 있었다. 칭제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고려사나 고려사 조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기록에 분명히 그 있고 비문이나 이런 것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또 고려사 조례에 보면 황제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황제식 용어 같은 것들 왕실 용어들이 거기에 뭐 태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인제 안으로는 황제를 칭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칭제를 하면서 독자적인 천하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이제 고려의 천하에 속한 나라들 보면 천리국, 탐나국, 훈유국, 우상국 이런 나라들이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탐나는 뭐 제주 쪽에 있는 거 훈유국은 아마 이제 바다의 계승 국가 같은 거고 우상국은 저쪽 울릉도에 있는 국가인데 천리국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만주 쪽인가? 예.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동서본의 여진, 일본 상인도 고려의 천하에 포함되어 있었다. 자,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팔간회죠. 팔간의 행사를 하면 그 당시 온갖 이제 사신들이나 이제 상인들이 와 갖고 주변에 상인들이 와서 고려의 황제 밑에 서서 이제 뭐냐면 배하라고 뭐 조공하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데 마치 이게 뭐냐면 중국의 황제가 여러 주변에 있는 국가들 조공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모습을 연상케 해요. 그래서 팔간예적인 어떤 질서 체제가 그래서 고려의 독자적인 어떤 천황을 또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그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간에서 보이는 모습들이요.
자, 송과 요와 금은 고려의 칭제를 알고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한 거죠. 고려의 군주를 천자에 위치해 지은 팔견의 의식에 많은 송나 상인들과 여진이 참여하였으므로 고려의 칭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요와 금은 고려의 외교 관계에서 상당히 예우를 하면서 고려 국왕의 생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또 요의 사신을 영접하는 의리에서 고려의 군주는 신뢰의 북면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입장에 서면을 썼다. 북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황제가 왕이 앉아 있으면 황제 왕은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잖아요. 남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하는 그 남쪽에 서 가지고 북쪽을 바라봐. 북면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신하의 예법이 북면인데 북면을 하지 않고 주인의 입장에서 서면을 했어요. 약쪽에 인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면을 했다는 거죠, 서면을. 자, 요로서는 고려가 조선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국 자신이 남면을 인정하긴 하면 고려가 주인의 입장에 서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인제 뭐냐면 형식적인 의뢰 가지고 뭐냐면 어 형식적인 의뢰 가지고 인제 꼬투리 잡지 않았다. 예. 다만 이 명목적으로 너희가 이제 우리가 조공 책봉을 하면 남면을 쓰든 뭐 북면을 쓰든 그런 건 뭐 신경 안 쓰겠다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다원적 천하관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천하관과 또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 고려가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고려 시기에는 국제 질서 및 문화 의식의 세 가지 관점이 태도가 존재했다. 그중 하나는 당과 송 등 그 한족의 국가의 유일한 천하국의 중하라고 여기며 고려는 이 또는 그 소중화적인 존재로서 하이론적 천하관이다. 자 요거는 이제 하풍이라고 하죠. 하풍. 자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성종 때야. 성종 때. 성종 때는 앞에도 언급했던 인제 뭐 내재 외양 체제 아예 포기해 버리고 어 자칭 제후국이라고 인제 바짝 엎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종 때 이제 세웠던 육두품 세력이야. 얘네들은 인제 그 하이건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반영된 시무 28 조에 강풍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의 문화를 하해지제라고 하죠. 하하지제, 하하지제. 예. 하하지제라고 이제 한거에서 볼 수 있죠. 하하라는 거는 중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를 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아서. 근데 이에 반한 훈요 10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하하지제가 아니라 당풍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때 당풍이라는 것은 중국의 문화를 이제 대변하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하이론자들은 중화의 문화를 가능하면 전적으로 수용하는 절대적 선진 문화를 여겼다. 따라서 고려는 천자국의 제도를 채택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제국의 어떤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중국의 유교 문화는 선진 문화를 보는 정도 넘어 지고의 문화를 숭배하여 하하 제도, 하풍이라고 높이면 한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예, 시무 28 조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시무 28 조에 보면 유교 같은 윤리는 상강원령 받아들이지만 거마나 이런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거 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우리가 제국에 맞게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예. 이렇게 인제 낮춰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통의 토속적인 문화 이걸 이제 토풍이라고 하죠. 토풍. 토풍은 비도함으로 가능한 모두 폐지하고 하하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실제 이런 관점의 대표적인 사람은 최승루가 정치에 주도했던 10세기 말 성종 때 김부식이 주도했던 12세기 중후에 고려 초 이래의 황제국 제도를 많이 혁파하거나 억제되고 제국의 제도를 새로 도입됐다. 그러니까 주로 인제 육두품 애들이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할 때가 인제 이런 것들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반대로 처 어 천하관은 정반대 천하관은 고대로부터 정통을 중요시한 자국 출신의 천하관이었다. 어 자 그래서 인제 요건 토풍을 인제 뭐냐면 얘기를 하시죠. 우리 문화 독자인 천하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들은 고려 말의 진정한 천자국이고요. 고려 말이 진정한 천자국이며 현실 세계 강대국을 포함한 어 나라들은 언젠가 고려의 병방이 되어 조공에 바칠 것을 운명이라 보았다.
자,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남경귀지선이나 서경귀지선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 남경과 서경을 옮길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36개국이 앉아 알아서 길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고려시기에 이러한 관념에 입각해 여러 가지 도참설, 예언설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풍수사상과 연결돼서 앞에서 이제 서경길지설, 남경길지설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그런 것을 신봉하는 이들이 고려 조정에도 있었다. 자, 이들은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동향이나 선지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가 부족했다. 그래서 강대 세력 간의 어떤 그 관계에서 이들 고려의 자존심을 살리는 강경한 대처를 보이기도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점에 입각해서 이제 12세기 때 인종 때 잠깐 전국을 주도했던 모총일파는 이런 관점을 대표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자국 중심의 천하관은 하이노적 천하관과 여러 가지 면에서 양극단에 서서 게 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천하 중심은 대륙의 강대 세력이나 자국의 고려 한쪽 하나로만 인식한 이론적 천하관에서 공통의 사고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정반대적 사고관, 이론적인 천하관은 이제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론적 천하관은 이제 앞에서 이런 고려 중심의 아주 천하관과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얘기는 그 중국중의 천하관인데 이 천하관의 공통점 두 개 천하관은 그 뭐야 이론적 배타적 천하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다원적 천하관이 세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고구려가 이제 정통적으로 계승한 그런 건데 각각의 천하관 인정하는 거야. 중국 중심의 천하관도 인정하고 해동천자로서 다스리는 해동 천자가 다스리는 해동의 어떤 천하관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유목민족들의 천하관도 인정하는 그렇게 병립되어 있는 천하관, 다원적 천하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원적 천하관에선 천하의 중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각기 다른 특성과 중심을 갖는 몇 개의 소천하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이들은 송이나 건안 등 각기 천자국이 있듯이 고려도 나름대로 천하를 갖고 있는 천자국이라 생각했다. 자, 이 천하 다원론자들은 국제적 선진 문화인 당송의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그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는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그들의 선진 문화, 소위 당풍. 이 당풍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어, 나름대로 그 중국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훈요 10조에 나오죠. 그에 비교해서 같은 언어인 이제 그 앞에 있는 하 하의 제도, 하의 지제, 하하 지제 발음이 안 되는데 하하 지제는 이거 중국을 이제 중화로 보고 우리 문화를 좀 낮춰보는 거야 우리들. 예, 이게 좀 달라요. 똑같은 문화, 중국의 문화라도 당풍은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 하하 지제는 그 뭐냐면 좀 더 이제 사대적으로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선진 문화, 소위 당풍의 적극적인 수용을 추구하는 한편 고려의 이제 정통적인 문화인 국풍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고 양자의 조화를 추구했다. 그래서 당풍과 국풍을 동시에 추구했다. 국풍 또는 토풍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토풍. 자, 절충론적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원론자들은 외국의 선진 문화에 대한 개방적이지만 동시에 정통 문화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다원론자들은 대의관계에서도 실제 세력과 실리를 중심하여 강대국가 형식적인 사대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구하되 국익을 지키며 양령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구사했다. 형식적인 사대를 받아들여도 가급적 자국의 천자국이라는 관점을 전제했다. 중대한 국익에 위협받을 때 일전도 불사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이들과의 관계를 자주적인 어떤 관점에서 해결했다. 그래서 고려 태조 때 이후 무신 집권기까지 대부분 기간은 다원적 천하관이 주도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설이 여기 많아요. 제가 앞에서 이제 하풍하고 국풍 간의 대결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현종 이후부터는 하풍이 우세였다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다원적 천하관 같은 하풍하고 국풍의 어떤 조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좀 이론 변화하고는 맞지가 좀 않죠. 육두풍들이 이제 현종 이후부터 세력을 장악하고 하풍을 이제 주도했다는데 이건 뭐 관점 얘기니까 하여튼 세 가지 이제 있다. 아까 치면 중한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 그 다음에 토풍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 양극단이지만 이론적 세계관인 반면에 이렇게 이제 다원적 천하로서 하풍과 국풍을 조화하는 세계관인데 이 다원적 천하관의 개념 자체가 교과서에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게 예. 자,
그러니까 그만큼 다원적 천하가 적어도 지배층에서 줄을 잇는 천하가 아니었다. 그 당시 유학으로 주업을 하는 문신의 다수는 다원적 천하가 계열이었다. 반면 하위원적 천하이나 자국 중세 천하는 소수였다. 그런데 요것도 이제 견해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은 뭐 여기에선 다원적 천하관을 다수를 보고 요게 교과서가 반영됐으니까 여러분도 다원적 천하관을 중심으로 해 갖고 요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교과서에 그런 관점이 있어. 예. 이 주 내용이 있어요. 자, 항제국 포방의 사례를 볼게요. 자, 고려 내부적으로 항제국을 포방했음을 보이는 사례가 많다. 무엇보다 국왕을 항제로 부르는 수가 많았는데 자료 6번을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항제라고 칭하는 것은 고조사나 고조사전에는 없어요. 예. 항제 명칭은. 그렇지만 여러 이제 그 당시 금속문이라든지 비문이라든지 등등에 이게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불자상에 있는 그 마의 약사 불자상에 그 남아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새겨져 있는 글을 보면 태평 2년에 정충룡 7월 29일에 옛 섭부에 있던 것을 중수하며 지금의 항제라고 지칭, 경종을 항제라고 지칭했잖아. 만세토 사기를 만세라는 말도 항제에 썼단 말이죠. 원래 이제 제국은 천세잖아요. 자,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에 항제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보고 알 수 있는데 왜 고조사 조에는 없냐? 고조사 조는 조선시대 때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말을 뺀 것 같아. 예, 이 말을. 그래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의도적으로 편집을 왜곡해 가지고 이 말을 항제라는 말을 그 뭐냐면 뺀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쭉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왕실의 용어가 대부분 항제국 용어였다. 고려에서는 천자국으로서 제도를 사용한 것은 태조 때부터인데 그 예로 신라 경수왕이 기부하여 올린 글에서 고려 태조를 천자라고 했죠. 천자라는 칭호도 인제 나름대로 뭐예요? 중국의 왕 황제만 쓸 수 있는 칭호잖아요. 자, 태조 때 칭제는 뒤이어 윤원이가 자신의 칭제 권한의 주장이 잘못됨이 아님을 주장한 논거로서 한때는 태조나 강종 때 칭제 권한한 사실을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윤원이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파평 윤씨 집안으로서 이제 그 뭐예요? 개경 그 문벌 세력이죠. 어. 근데 약간 인제 김부식하고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인제 궁극정벌이나 그다음에 그 게 서경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요거는 인제 윤원이하고 비슷해. 근데 윤원이가 다른 거, 윤관하고 윤원이가 다른 건 뭐냐? 윤관의 아들 윤원이가 다른 것은 뭐냐면 윤원이의 입장은 칭제 권한은 인정해요. 근데 김부식은 칭제 건원은 인정하지 않죠. 어. 무슨 조그만 나라가 칭제를 하고 건원하냐. 그건 오히려 금나라의 어떤 자고주기 때문에 금나라의 어떤 공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 이런 게 차이가 있어. 예.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인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윤원이가 자신의 칭제 건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논거로서 태조와 강종 때 칭제 건원한 사실을 등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이제 태조와 강조 때 건원을 했다고 인제 알 수 있고 칭제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건원은 인제 그 잠깐 인제 했던 거고 연호 사용은. 예. 그래서 윤원이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인제 모청의 난 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국왕의 명과 영을 성지, 조, 칙, 제라고 했고 이거 다 항제국에서 쓰는 명칭이죠. 신민의 국왕에 대해서 폐하 이것도 항제에서 불렸던 명칭이고 국왕이 신민에 대해서 자신을 짐이라고 한 것도 항제죠. 가인이 아니라 짐이죠. 그리고 이제 왕위 계승자를 태자라고 하죠. 세자라고 하지 않고 성왕의 그 생존한 분을 태우라고 부른 것도 다 그런 거죠. 또한 국왕 및 태자의 생일도 대마다 절일의 영어로 계칭했고 기타 복식이나 의장에서도 중개 항제 체제에서 그대로 많이 중요했다. 왕이 죽은 후에 신의를 모시는 종묘도 각각의 이제 현실에 붙이는 묘나 종묘에 이제 각 현실에 붙이는 묘 그러니까 신의의 그 뭐냐면 그 모실 때 이게 종묘라는 것도 잘못된 거죠. 태묘예요, 태묘. 황제의 그 신을 모시는 걸 태묘라고 하거든요. 그다음 태묘라고 했고 그 뭐냐면 조선의 종묘라고 했어요. 제후라고 했으니까 제후국이니까 각 현실의 묘에도 조와 종을 붙이는 건 황제에 걸맞는 것이다. 이건 조종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도 했죠. 자칭 제후국인 조선도 요거는 받아들였어. 이게 하여튼 그런데 이때 이제 조선하고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고려는 칠묘제를 했죠. 제사할 때 7명을 제사를 지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선은 종묘에서 오묘제를 했죠. 5명을 했잖아. 칠묘제는 3명의 불천지주. 예, 보통 고려의 불천지주는 3명 있는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태조 왕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조의 아들이었던 해종 그리고 그 그다음에 현종이 있어, 현종. 얘가 3명이 이제 불춘지주야. 현종이 들어간 거는 뒤에 현종의 이제 계열, 신라의 그러니까 현종의 이제 이후부터는 신라 쪽의 핏줄이 이어지거든요. 이게 신라 그런 계통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신라 계통이 연결됐기 때문에 현종을 이제 불춘지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묘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이죠, 불춘지주가. 이 사람은 이제 이성계죠. 이성계는 죽을 때까지 이제 왕조가 망할 때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거는. 자, 뭐 이렇게 해서 항제를 걸맞는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항실 용어들도 전부 항제국 용어로 하면서 최고 통치자 그 부인은 왕과 왕후라는 제후국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는 아마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거에도 왕과 왕후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고려사나 고려사 전후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좀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이제 뭐냐면 생각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예. 하여튼 뭐 여기에서는 이제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왕과 왕비는 대외적으로 중국의 책봉을 받기 때문에 항시용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이유로 이제 고려는 원칙적으로 독자인 연어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의 항제의 연어를 썼다. 그래서 이제 고려에선 공식적으로 연어를 사용한 것은 태조 때 천수와 강조 때 강덕과 중풍뿐이고 요것도 잠시 쓴 거예요. 잠시. 중국과의 교류에서 이제 먼저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외양 의식이 이제 포방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왕과 왕후의 제후국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근데 이게 아마 그 고려사나 고려사 전후에 관련된 내용이고, 앞에서 보면 항제 용어도 사용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앞뒤가 안 맞는데, 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중앙정치기구의 명칭에서도 항제국을 포방했으면 확인했다. 고려 삼성육부 제도가 이제 항제국 체제잖아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삼성가 부도 항제국 체제예요. 이 간청명이 육부도 있고 참고로 조선은 자칭 제국이기 때문에 얘는 부를 쓰지 않고 조를 썼죠. 육조. 자, 성가부는 본디 천자국이 사용했던 간청의 명칭으로 당나라의 것을 본뜬 것이다. 빠뜨가 닿네요. 또한 수도의 개경을 항성 또는 항도로 지칭했으며 개경의 원구단을 만들어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천의식을 거행했다. 항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제의를 올리는 것은 본디 하늘의 아들인 만물의 주재하는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제국체제 지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제왕의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국왕에 가까운 왕족이나 공운에 있는 신하들에게 공구백 같은 장남 5자기를 줬는데 이거는 이제 항제국만 할 수 있는 거야. 항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족의 공작, 후작, 백작 3단계를 줬고 공신에게는 공작에서 남작까지 5단계를 수여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상속되지 않았지만 왕족은 자기를 가진 자의 아들과 사이를 사도 사공이나 명예직을 수여했다. 이들 자기를 수여받은 왕족과 사도 사공을 수여받은 자들을 초칭해서 제왕이라고 했다. 황제가 있으면 그 밑에 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 본래 이제 제왕이란 중국에서 황제가 왕작을 수여한 사람도 일컫는데 본래는 왕작을 수여하지 않으면서도 제왕의 호칭을 사용했다. 자, 이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의식하면서 직접 왕작을 수여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들 제왕을 칭하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국왕의 왕작의 수여는 황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자, 시급 수여 및 계부 역시 황제국 그 뭐냐면 체제에서 볼 수 있다. 계부라는 건 뭐냐면 황제가 왕 같은 제후들에게 독자적인 간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당나라 때부터 계속 우리나라 책봉할 때 신라의 왕들이나 뭐 이제 할 때 계부의 동삼사라는 칭을 줬거든요. 그 계부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나라 조정 입장일 땐 신라를 제국을 보고 이들에게 독자적 간첩을 만들 수 있는 계부의 권한을 준 거죠. 마찬가지로 송나라나 뭐 다른 나라도 뭐 계부의 동상사 이렇게 갖고 계부의 권한을 줬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고려에서 똑같이 다른 그 뭐냐면 그 신하들에게 그걸 줬던 거죠. 그래서 시급 같은 경우에는 왕족들이 주로 받는데 일본 이제 뭐냐 최씨 정권 같은 시급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계부의 권한을 준 거야. 계부. 독자적인 간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거는 중국의 역대 왕조가 신라나 고조에 했던 것처럼 고조의 황제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왕족들이 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황제국 체제를 지향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예. 자, 고려의 황제국 체제의 모습은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변화됐죠. 원나라는 상당히 이상하게 이게 중국 왕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받아들였어. 예전에 중국 왕조들은 좀 약간 그냥 유도리 있게 받아들이는데 얘네들은 아주 원칙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제 중국의 왕조보다 정통 왕조보다 어떤 황제국 체제를 되게 강조를 했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대륙 유일의 초강대국 세웠던 원의 강압에 의해서 고려 중심 해동천자 제도가 해체되고요. 제후국의 제도도 바뀌었다. 그래서 삼성 육부 제도가 폐지되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황제국 체제니까 그대로 유지할 수 없죠. 다만 그때 충녕왕 때 그때 이제 뭐냐면 도병마사에서 도평의사사로 이제 뭐냐면 개편됐잖아요. 이거는 원나라 간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확대됐죠. 이 도병마사 자체는 이 삼상육부하고 달리 이건 우리나라 독자적인 간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신경 안 썼어. 원나라도. 그래서 삼상육부가 폐지되니까 그 축소된 기능을 도병마사 더 뭐냐면 몰빵해주고 그 도병마사 도평의사사도 이제 확대 개편된 거죠. 그래서 도병마사에서 도평의사사 확대 개편은 원나라 간섭이 아니에요. 이 도병마사 자체가 우리나라 간직책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자, 선지를 다시 왕지로 짐을 고로 사대 유로 하는 칭호를 바뀌었다. 묘 또한 조종을 취하지 않고 왕으로 강림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왕의 칭호를 보면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되게 이제 뭐뭐 왕으로 되죠. 예. 그 충자가 붙고 이 충자는 당연히 원나라의 충성왕에서 뭐뭐 왕. 그래서 충예왕, 충수광, 충무광, 뭐 충성왕, 충년왕 이런 그 시호들이 있잖아요. 이 시호들을 이제 뭐냐면 일종의 묘로 쓴 거야. 묘로.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조종제를 이제 가지고 묘를 썼는데 뭐냐면 이제 묘를 시호로 쓴 거야. 예전처럼.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묘를 따로 두지 않고 이게 조종이라는 묘를 두지 않고 그냥 시호를 묘로 올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묘 또한 조종을 칭하지 않고 왕으로 강등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왕족이나 공원에 있는 신하들에게 5등의 자기를 주어지는 봉작대 대신에 군회로 봉해주는 봉군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봉작제는 이제 황제의 예법이지만 황제국이지만 군이라는 것은 이제 봉군제는 이제 제후의 예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선시대 때 보시면 뭐뭐 군이라는 칭호가 많잖아요. 군의 칭호를 봉할 때는 보통 이제 대군이 있고 군이 있죠. 여기는 얘는 왕비의 아들이고 얘는 이제 후궁의 아들인데 이 군의 칭호가 후궁의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공신들에게도 군의 칭호가 뭐냐면 봉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봉군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선은 제국이기 때문에. 근데 좀 조선이 좀 특이하게 묘를 조종제를 계속 유지했던 거죠. 예. 그게 약간 특이해. 그것만 좀 예외적이야. 이게. 예. 자, 그리고 자기에 따라 수요된 시급 또한 없어졌다. 그 이제 원나라 세력이 태조된 14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공민왕 때 잠시 황제국의 제도에 부합 움직임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조선의 경우에는 제방 국가체제 칭호 등은 원칙적으로 제국체로 일관되었다. 했는데 이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냈는데 이 사람 좀 약간 이상하게 계속 이제 뭐냐면 왕이란 칭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호를 그대로 묘를 섞은 왕이거든요. 이 공민왕 칭호도 이게 이제 명나라 때 명나라가 이제 부여한 칭호 같아요. 아마 이때는 이제 명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약간 명나라 눈치를 본 것 같아. 명나라 시호를 그대로 이제 묘를 쓰고 요때 조종이라는 명칭을 계속 쓰지 않았죠. 공민왕 이후에도. 예. 그러다가 이제 우왕, 차왕이라는 거는 이제 얘들이 이제
이건 시호도 아니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고 신우, 시창 해 가지고 조선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불렸던 거고, 그다음에 공양왕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호죠, 이거는. 그러다가 태조가 이제 이성계가 되면서 또 뭐냐면 묘제를 쓰게 된 건데, 아마 인제 요거는 인제 중국한테 내세우진 않고 우리끼리 쓰는 거죠. 예. 그 모 외에도 우리 나라인데 또 시호도 있고 중국부터 가는 또 시호도 있어요. 예. 근데 조선 왕조는 특이하게 이게 모제만은 그냥 항제국 체제를 칭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해. 항제국 체제를 취했던 거 였던 거, 모를 조종제를 쓰면서 요것만은 좀 얘도 이제 항제국 체제를 취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쭉 그런 내재 외환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뭐냐면 어 문벌 기숙사회하고 무신당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